2024년 10월 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외곽의 산간 마을에서 이상한 연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처음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64살의 김성호였다. 성호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탄광 관련 일을 했고 광산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뒤에는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으로 돌아와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소규모로 한우를 키우며 살아왔다. 그의 가족은 3세대에 걸쳐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성호에게 태백에 사는 단순히 집 주변에 있는 자연이 아니었다. 가족의 생계와 기억,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겹쳐 있는 삶의 일부였다. 성호와 함께 지내는 진돗개 백구도 8해째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누런빛이 옅게 섞인 털을 가진 백구는 농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개였다. 성호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면서 날씨와 토양, 가축의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백구가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날에는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4년의 태백은 성호가 젊었을 때 알던 탄광도시와 크게 달라져 있었다. 한때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지역은 오랜 기간 산업 전환을 겪었다. 광업에 의존하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젊은 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원주나 춘천, 수도권으로 생활 기반을 옮겼다. 남아있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졌다. 지역에서는 관광과 산악 레저, 겨울 스포츠, 폐광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호에게 변화는 지상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 산 아래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전에 조사된 갱도와 채탄 흔적, 정확한 위치조차 주민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지하 구조가 곳곳에 존재했다. 관광객들에게 태백의 광업 역사는 박물관이나 산업유산으로 접하는 과거가 되었지만 성호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직 완전히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런 성호가 어느 날 아침 농장에서 멀지 않은 북쪽 산비탈의 한 지점에서 가느다란 회색 연기를 발견했다. 그곳은 공식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 오래전 석탄 탐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도 아니었다. 성호는 처음에는 등산객이나 외지인이 출입 금지 구역 근처에서 불을 피웠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건조한 계절의 강원 산간에서 불법 취사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지만 원인이 사람이라면 확인하고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다음 날에도 같은 지점에서 연기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기는 매일 비슷한 위치에서 올라왔다. 산불처럼 넓게 번지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모닥불처럼 금방 사라지지도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침에만 눈에 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성호는 날짜와 발생 시간을 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닷새째가 되자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6째 날에는 연기가 처음보다 분명하게 짙어졌다. 동시에 농장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났다. 북쪽 경사면과 가까운 밭 일부에서 채소가 갑자기 말라가기 시작했다. 관수 설비에는 이상이 없었고 물 공급도 정상적이었다. 같은 밭에서도 특정 방향에 가까운 부분에서만 상태가 달랐다. 백구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평소에는 농장 주변을 자유롭게 오가던 백구가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꺼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야생동물의 흔적 때문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성호는 연기, 밭의 이상, 백구의 변화가 같은 시기에 겹쳤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그는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생각했다. 불법 야영객이라면 사람의 출입 흔적이 있어야 했다. 작은 산불이라면 연기의 양과 발생 위치가 변해야 했다. 버려진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라면 냄새가 농장까지 내려오는 날이 있어야 했다. 어느 것도 지금의 현상과 정확히 맞지 않았다. 8째 날 아침, 성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산림 화재 가능성을 신고하기 전에 최소한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젊은 시절 탄광에서 경험했던 기억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석탄이 타는 냄새는 장작이 타는 냄새와 달랐다. 성호가 북쪽 지역을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식생의 변화였다. 연기가 나오는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부터 작은 관목과 풀이 불규칙하게 말라 있었다. 단순히 계절이 바뀌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이상했다. 토양 역시 주변과 달랐다. 물기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열을 오래 받은 것처럼 건조한 부분이 이어졌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냄새도 분명해졌다. 그것은 나무를 태운 냄새가 아니었다. 유황 냄새와 함께 오래된 탄광 주변에서 맡을 수 있었던 석탄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그 냄새 하나로 되살아났다. 성호가 젊은 시절 일했던 작업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불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이 축적되고 가스가 발생할 수 있었다. 연기의 근원에 가까운 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야영 장비도 없었다. 버려진 음식물이나 쓰레기도 없었다. 장작을 태운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 며칠 동안 같은 장소에서 불을 피웠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열이 있었다. 그 열은 지상에서 만들어진 작은 불의 잔열과 달랐다. 특정 지점 주변의 흙과 암석 자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회색 연기처럼 보였던 것도 가까이에서는 단순한 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지면의 틈과 바위 사이에서 뜨거운 기체가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성호가 알고 있던 태백의 과거가 갑자기 현재의 문제로 바뀌었다. 수십 년 전 이 일대에서 이루어진 석탄 탐사 이야기가 떠올랐다. 정확한 자료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산 아래 깊은 곳까지 탄층이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지질 구조가 복잡해 개발되지 않은 구간도 적지 않았다. 그날 성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였다. 원인이 무엇인지 확정할 장비도 없었고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며칠 동안 산 위로 올라오던 회색 연기는 등산객이 피운 모닥불 때문이 아니었다. 열은 바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열은 땅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탄광에서 일했던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성호는 자신이 밟고 살아온 태백의 땅속에서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성호가 태백시 관계기관에 이상 징후를 알린 것은 그날 오전이었다. 신고 내용에는 북쪽 산비탈의 정확한 위치와 연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간, 주변 식생의 고사, 지표면에서 확인된 열, 유황과 석탄이 섞인 듯한 냄새가 포함됐다. 성호는 단순한 연기 신고가 아니라 지하에서 열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처음 접수된 내용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위험이나 불법 소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분류됐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 가을철 화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건조한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불법 취사 단속이 강화됐고 작은 연기 신고도 현장 확인 대상이 됐다. 행정기관의 초기 판단 역시 그런 통상적인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현장 위치가 공식 등산로와 떨어져 있고 민가가 밀집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규모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성호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그 판단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연기가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가 아니었다. 연기가 발생한 지점과 그 주변에서 동시에 나타난 변화였다. 식물이 특정 방향을 따라 말라가고 있었고 토양은 계절적 건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무엇보다 지표 가까이에서 확인된 열과 냄새는 산불의 흔적과 달랐다. 탄광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성호는 석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반드시 지상에서 불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담당 부서에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 며칠 동안 기록해둔 연기 발생 시간과 위치, 농경지에서 나타난 변화, 사람이 불을 피운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동시에 해당 산비탈 주변의 과거 광업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오래된 탐사구역이나 사용되지 않는 갱도, 미개발 탄층이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산불 대응만으로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안전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지역적 현실과 맞물려 있었다. 태백은 오랫동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성장한 도시였다. 광산이 줄어든 뒤 지역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했다. 관광과 스포츠, 폐광 지역 재생 사업은 단순한 홍보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견디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오래된 광업 지역에서 다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주민과 상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다. 일부에서는 정확한 조사 없이 지하 화재나 집안 붕괴 가능성이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등산로가 통제되고 관광시설의 안전점검이 확대되면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미 산업 전환의 부담을 견디고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성호가 확인한 현상을 계속 통상적인 산불 신고로만 처리하기에도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신고 이틀째, 연기는 오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에도 같은 지점 위로 흐릿한 연무가 남았다. 발생 범위 역시 처음보다 넓어졌다. 성호는 새로운 사진과 위치 정보를 다시 전달했다. 이번에는 과거 탄광 근무 경험을 근거로 지하 석탄층의 자연 발화나 오래된 지하 화재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정확한 원인을 단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전문 장비를 갖춘 인력이 조사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반복된 신고와 자료가 누적되면서 대응 수준도 달라졌다. 단순 현장 확인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고 산악 안전과 지질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졌다. 현장 접근 자체가 위험할 가능성도 고려됐다. 특히 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성호의 설명 때문에 보호 장비 없이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은 배제됐다. 현장 조사를 맡게 된 책임자는 47살의 박준석이었다. 준석은 강원 산악 지역의 구조와 재난 대응 경험이 많은 인물로 관광객 사고부터 산사태 위험 지역 통제까지 여러 유형의 현장을 맡아왔다. 그는 성호의 신고 기록에서 한 가지 특징을 중요하게 봤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날 연속으로 열과 기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산불이라면 진행 방향이나 연소 흔적이 달라져야 했고 불법 소각이라면 사람의 흔적이 남아야 했다. 현재 자료에는 어느 쪽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준석은 지질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렇게 조사팀에 합류한 사람이 41살의 지질 전문가 한지원이었다. 지원은 광산 지역 집안 안정성과 안반 구조에 관한 현장 조사 경험이 있었고 과거 광업 활동이 현재의 지질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다뤄본 적도 있었다. 성호가 전달한 자료에서 지원이 주목한 것은 식생의 고사 범위였다. 지표 아래 특정 방향으로 열이나 가스가 이동하고 있다면 식물의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었다. 세 번째 인원은 33살의 기술자 이민재였다. 민재는 산업용 드론과 열화상 장비, 가스 측정 장비 운용을 담당했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전에 원격으로 온도와 대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조사팀이 태백에 도착할 무렵에는 성호의 첫 신고 때보다 상황이 한 단계 더 진행되어 있었다. 연기는 더 이상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북쪽 산비탈의 같은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됐고 지표의 이상 범위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었다. 현장 통제를 위해 주변 접근로 일부가 임시로 제한됐다. 아직 주민 대피나 대규모 통제 단계는 아니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준을 즉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도 상황이 공유됐다. 지원은 먼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여러 지점의 지표 온도를 비교했다. 정상 구역과 이상 구역 사이에는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나타났다. 단순히 햇빛을 더 받은 지형이라는 설명으로는 맞지 않았다.
깊이가 얕은 토양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가스의 존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원은 과거 광산 자료를 즉시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오래된 탐사 흔적이나 지하 탄층이 있다면 열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방향으로 퍼지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준석 역시 사람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집안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과 유해가스까지 존재한다면 접근 자체가 새로운 사고를 만들 수 있었다. 성호가 처음 주장했던 핵심은 결국 조사팀의 판단과 같아졌다. 이것은 지표에서 시작된 작은 불을 찾아 끄는 문제가 아니었다. 민재는 산업용 드론과 열화상 장비를 준비했다. 지표면 온도 분포와 가스 농도를 동시에 확인하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연기 발생 지점까지 접근시키는 계획이었다. 결과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험 구역을 좁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대로 지하에서 넓은 열원이 확인된다면 상황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다.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다만 처음 현장을 확인했을 때와 달리 이제는 한 가지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태백의 지상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광업의 흔적이 땅 아래에서는 아직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지표 온도 측정 결과만으로도 조사팀은 성호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민재가 준비한 산업용 드론은 일반 촬영 장비와 달랐다.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 센서, 위치 정보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장비였고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먼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박준석은 조사 범위를 북쪽 산비탈의 이상 구역으로 제한했다. 한지원은 지표에서 이미 확인된 온도 차이가 지하 열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 데이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농경지와 접근로 주변의 표면 온도는 계절과 시간대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에 가까웠다. 민재는 이 수치를 기준값으로 저장했다. 이후 드론이 북쪽 사면의 높은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열화상 화면에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온 구간이 나타났다. 한두 개의 점이 아니었다. 바위 일부가 햇빛을 받아 일시적으로 뜨거워진 형태도 아니었다. 여러 지점에서 온도가 동시에 상승했고 그 분포는 지표 아래에 길게 이어진 무언가를 따라 형성된 것처럼 나타났다. 지원은 측정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다른 높이와 각도에서 같은 구간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민재는 장비의 보정값을 다시 점검했다. 센서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다. 정상 구역과 이상 구역의 온도 차이는 반복 측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상에 불길이 없는데도 지표면 아래에서 넓은 열원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드론이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에 가까워지자 온도 상승 속도는 더 빨라졌다. 동시에 가스 센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했고 이어 이산화황 농도도 정상적인 산악대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 데이터를 즉시 별도로 저장하게 했다. 두 종류의 가스가 함께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열 이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떤 물질이 지하에서 고온 상태로 산화되거나 연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다. 특히 과거 광업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석탄층과의 연관성을 더 이상 주변 가설로 남겨둘 수 없었다. 성호가 오래전 기억 때문에 제기했던 가능성이 처음으로 측정값과 연결되고 있었다. 준석은 현장 접근 계획을 중단한 상태로 유지했다. 아직 집안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없었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보호 장비 없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했다. 조사팀의 임무도 원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위험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민재는 드론을 더 높은 위치로 이동시킨 뒤 열 분포 전체를 기록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고온 영역은 연기가 나오는 작은 틈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북쪽 상부의 상당한 범위가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 일부 구간에서는 지표의 작은 균열을 따라 열이 선형으로 이어졌다. 이는 하나의 국소적인 발화점보다 지하의 넓은 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지원은 현장에서 확보된 지질 정보와 온도 분포를 비교했다. 과거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지하 구조를 즉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열이 나타나는 방향은 오래전 탄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구역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제 확인해야 할 곳은 연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틈이었다. 민재는 드론을 그 지점으로 접근시켰다. 거리가 줄어들자 열화상 화면의 색분포가 급격하게 변했다. 센서는 연속적으로 높은 값을 기록했다. 주변 암석 일부에서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원은 드론을 더 깊숙이 넣지 말고 입구 주변에서 가스 데이터를 우선 확보하도록 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다시 상승했다. 이산화황 역시 같은 방향으로 증가했다. 준석은 해당 지점을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험구역으로 즉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달됐고 현장 주변의 임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준비가 시작됐다. 그때 영상 신호에 처음으로 이상이 생겼다. 화면 일부에 짧은 노이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민재는 통신 상태를 확인했지만 송수신 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 몇 초 뒤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위치 데이터에도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했다. 민재는 드론을 뒤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러나 전자 나침반 값이 갑자기 불안정해졌다. 기체가 보고하는 방향과 실제 영상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다. 위성 위치 정보도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민재는 자동 비행 기능을 해제하고 수동 제어로 전환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다. 지원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한 열과 지질 조건이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원인을 분석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 영상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열화상 정보가 끊겼다가 복구되기를 반복했고 가스 측정값도 불규칙하게 변했다. 민재가 드론을 안전구역으로 복구시키려 했지만 위치 정보가 계속 틀어졌다. 결국 기체는 설정된 복귀 방향을 유지하지 못했다. 마지막 몇 초 동안 일반 카메라 영상이 다시 연결됐다. 그 짧은 영상에는 지표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기록됐다. 연기가 빠져나오는 균열 아래쪽, 훨씬 깊은 곳에 붉은 빛을 띠는 고온 영역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깥에서 유입된 불꽃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하의 더 깊은 공간 자체에서 열이 올라오는 형태에 가까웠다. 곧 영상이 완전히 끊겼다. 위치 신호도 사라졌다. 민재는 여러 차례 연결을 복구하려 했지만 드론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 위치는 연기 발생 지점과 거의 겹쳐 있었다.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선택은 즉시 제외됐다. 드론 한 대의 손실보다 현장 인력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 순간부터 조사팀이 다루는 사건의 성격도 달라졌다. 단순 산불 가능성은 사실상 뒤로 밀렸다. 지하 열원, 유해가스, 비정상적인 전자장비 장애, 그리고 지하에서 확인된 붉은 고온 영역을 하나의 현상으로 분석해야 했다. 준석은 관련 기관의 조사 단계를 상향해 보고했고 현장 접근에는 호흡 보호 장비와 지질 안전 확인이 필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다음 날 조사팀은 보호 장비를 갖추고 제한된 범위에서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사람의 접근이 허용된 구간마다 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했고 기준을 넘는 곳에서는 체류 시간을 제한했다. 토양과 암석 시료도 여러 지점에서 확보됐다. 결과는 이전보다 더 불안했다. 일부 토양에서는 산성도가 정상구역과 뚜렷하게 달랐다. 작은 안반 균열에서도 뜨거운 기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됐다. 지표의 균열은 멀리서 확인했던 것보다 많았고 몇몇 구간은 새롭게 형성됐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했다. 지원은 이제 지하에서 상당한 규모의 열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된 갱도 내부의 제한적인 화재인지, 자연 상태로 남아있던 탄층의 연소인지, 혹은 더 복잡한 지질 현상인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었다. 그때 성호가 과거 광산에서 들었던 기억 하나를 조사팀에 전달했다. 수십 년 전 이 일대의 깊은 지층을 조사했던 광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탄층 하나가 산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채탄 가치가 없어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안반 구조가 복잡하고 작업 위험성이 높아 본격적인 개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었던 오래된 기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원은 즉시 과거 광산 자료와 시추 기록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성호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드론이 확인한 넓은 고온 영역과 가스 배출을 하나의 구조로 설명할 가능성이 생겼다. 문제는 그 구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조사팀이 확보한 데이터만으로도 지표 아래에서 무언가가 계속 타고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졌다. 그러나 그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무엇보다 산 내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답을 얻으려면 더 이상 지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산 아래를 직접 들여다볼 방법이 필요했다. 산 아래에서 진행되는 현상을 확인하려면 기존 조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한지원은 관계기관의 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내열 카메라와 장거리 케이블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광산 내부나 고온 설비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종류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위한 장비였다. 현장에서 확인된 가스와 열의 수준을 고려하면 누군가 직접 균열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장비가 태백에 도착한 뒤 조사팀은 접근 가능한 지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선정했다. 박준석은 작업구역을 통제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배치했다. 이민재는 카메라와 케이블의 상태를 확인했고 지원은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와 암석 상태를 함께 기록하기로 했다. 김성호에게는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성호가 제공한 과거 탄광 관련 기억이 조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처음 확인한 구간에서는 심하게 갈라진 암석이 이어졌다. 표면에서 관찰했던 균열이 아래쪽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지하 열원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민재는 일정한 깊이마다 영상을 저장하고 온도를 기록했다. 작은 틈에서 뜨거운 기체가 빠져나오는 흔적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깊이가 증가하면서 암석의 상태가 달라졌다. 일부 표면은 자연적으로 깨진 암석과 분명히 다른 형태를 보였다. 높은 열을 오랫동안 받은 물질처럼 매끄럽게 변한 부분이 나타났고 특정 구간에서는 암석이 녹았다가 다시 굳은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도 확인됐다. 지원은 해당 부분을 확대해 기록하도록 했다. 지표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화재로는 그 깊이에 있는 암석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어려웠다. 온도 역시 빠르게 상승했다. 처음에는 장비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더 깊어질수록 수치가 계속 올라갔다. 200도를 넘은 뒤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고 이어 300도에 가까운 값이 기록됐다. 민재는 케이블의 내열 한계를 계속 확인했다. 장비 자체가 고온 환경을 전제로 제작됐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지원은 작업을 서두르기보다 깊이별 데이터를 정확히 남기는 것을 우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만으로도 지하에서 상당한 열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지 산 내부의 넓은 층을 따라 이어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오래된 갱도가 있다면 카메라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다. 약 50m 아래에서 암석의 성질이 다시 크게 변했다. 카메라 영상에는 검고 매끄러운 층이 나타났다. 일부는 유리처럼 변형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열에 의해 색과 질감이 달라진 흔적이 이어졌다. 지원은 처음에는 자연적인 광물층일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지만
영상이 더 확보되자 고온에 의해 변질된 암석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두었다. 이것은 단순히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었다. 그 공간 자체가 오랫동안 열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의미였다. 카메라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80m를 지나면서 온도는 다시 상승했고 100m 부근에서는 장비가 기록하는 값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특정 지점에서는 500도에 가까운 수치까지 나타났다. 민재는 케이블 외피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했다. 장시간 조사를 이어갈 수 없는 조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석은 필요하다면 즉시 장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아직 누구도 카메라 한 번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장비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케이블이 내부에 걸리거나 손상되어 추가 조사 통로를 막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원에게는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었다. 기존 지질 자료와 성호가 기억하는 오래된 탄층 방향을 비교하면 약 100m 아래부터 지하 구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 카메라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여론이 특정 갱도에 국한된 것인지 자연 탄층까지 이어지는지 판단할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민재는 장비 상태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사를 계속했다. 120m를 지나자 통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게 변했다. 암석 사이의 공간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고 영상 신호에는 이전 드론 조사 때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간섭이 조금씩 발생했다. 다만 유선 장비였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유지할 수 있었다. 약 140m 부근에서 온도는 다시 크게 올라갔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 순간 지금까지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던 좁은 안반 구조가 갑자기 사라졌다. 카메라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들어갔다. 정확한 크기는 즉시 계산할 수 없었다. 카메라 조명만으로 전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넓었다. 민재는 카메라 방향을 천천히 바꾸면서 가능한 모든 구역을 기록했다. 영상 신호에는 계속 노이즈가 섞였지만 화면을 판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검은 층이었다. 바닥처럼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여러 방향의 안반에 두꺼운 검은 띠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불꽃이 크게 일어나는 형태는 아니었다. 물질 자체가 높은 온도에서 계속 타고 있는 모습에 가까웠다. 지원은 그 층의 배열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갱도에서 남은 폐기물이나 채굴 잔재가 연소하고 있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하지만 검은 층은 사람이 쌓아놓은 물질처럼 불규칙하지 않았다. 암석층 사이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채 이어져 있었고 카메라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더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탄층이었다. 그것도 단순히 과거 작업자가 남긴 소량의 석탄이 아니었다. 산의 지질 구조를 이루는 깊은 석탄층 자체가 연소하고 있었다. 성호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기억의 오류가 아니었다. 개발되지 않은 탄층은 실제로 산 아래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지원은 현재 보이는 형태만으로 정확한 탄종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과거 자료와 영상의 층위를 비교하면서 무연탄 계열의 탄층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태백의 광업 역사를 고려하면 이상한 결과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카메라 방향을 바꾸자 더 심각한 흔적이 나타났다. 탄층 사이에는 이미 연소가 끝난 듯한 빈 공간이 여러 곳 형성되어 있었다. 일부 암석은 지지할 아래층을 잃은 상태였고 높은 열에 노출된 흔적이 광범위하게 이어졌다. 작은 암석 조각들이 내부로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됐다. 지원은 이 현상이 최근 며칠 사이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산소 공급이 제한된 상태로 천천히 연소가 지속되다가 최근 새로운 균열이 생기면서 외부 공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느리게 진행되던 연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 있었다. 표면에서 나타난 연기와 열은 시작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 진행된 현상이 지상으로 드러난 결과에 가까웠다.
민재는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화면 한쪽으로 커다란 암석층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벽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연소로 만들어진 빈 공간 위에 거대한 안반이 남아있는 구조였다. 지원은 즉시 구조 데이터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이제 관심의 중심은 화재 자체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불을 어떻게 끌 것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얼마나 많은 석탄이 이미 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빈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위에 산을 무엇이 지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민재가 확보한 영상을 지질 자료와 겹쳐보자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연소 구역은 하나의 작은 공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러 빈 공간이 탄층을 따라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북쪽 사면 아래쪽에서 지지 구조가 약해진 흔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준석은 추가 인력의 접근을 전면 중단했다. 지원도 더 이상 현장을 일반적인 지하 화재 조사로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가 정확하다면 산 내부에서는 단순한 연소보다 훨씬 큰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공동의 위쪽 구조를 기록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산의 무게를 받아온 안반층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원래 그것을 지지했어야 할 물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산은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불이 석탄만 태운 것이 아니었다. 산을 지탱하던 기반까지 조금씩 없애고 있었다. 한지원이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과 구조 자료를 관계기관에 넘긴 뒤부터 대응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핵심은 지하에서 무엇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이미 형성된 공동이 어느 범위까지 이어져 있으며 그 위에 남아있는 안반이 현재의 하중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했다. 지원은 태백의 과거 광산 자료와 지질도, 최근 측정한 지표 온도, 가스 배출 지점, 카메라가 확인한 공동 위치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해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연소가 확인된 탄층은 한 지점에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지질 구조를 따라 북쪽 사면 아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석탄이 이미 상당 부분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할 물질이 사라지면서 크고 작은 공동이 형성됐고 상부 안반의 하중은 남아있는 제한된 지지 구조에 집중되고 있었다. 문제는 그 구조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원은 작은 붕괴가 하나 발생하면 주변 하중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붕괴가 이어지는 연쇄적인 파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런 현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한 지반 침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산 내부의 넓은 구간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북쪽 사면 전체의 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었다. 박준석은 즉시 대응 단계를 높였다. 자료는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재난대응기관, 광산지역 안전과 지질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긴급 공유됐다. 과거 광산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도 추가 기록 제공이 요청됐다. 현장 주변에 설치할 계측 장비와 집안 변이 감시 장치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쁜 데이터가 들어왔다. 지표의 일부 균열이 처음 기록했을 때보다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 진동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각각만 놓고 보면 즉시 대형 붕괴를 의미하는 수치는 아니었지만 지하 공동과 고온 연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의미가 달랐다. 지원은 안전한 시간을 길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초기 위험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북쪽 사면 아래의 주거지와 농경지, 소규모 숙박시설이 영향권에 들어갔다. 김성호의 농장도 포함됐다. 예상되는 붕괴 규모에 따라서는 영향 범위가 더 아래쪽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성호에게 그 결과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었다. 그 선 안에는 가족이 3세대 동안 살아온 집과 농지가 있었다. 부모 세대가 지켜온 기록과 농사도구, 젊은 시절 광산 일을 그만두고 돌아와 다시 시작했던 생활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성우는 이미 산 아래에서 확인된 영상을 알고 있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언제 떠나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위험 분석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뒤, 대응팀은 가장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해 대피 권고 범위를 설정했다. 지원이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명했다. 지하 공동의 천장이 대규모로 붕괴하면 위쪽 안반이 아래로 내려앉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층에 충격이 전달되고 이미 약해진 북쪽 사면의 일부가 바깥쪽으로 밀릴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면 붕괴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수십 개의 작은 낙석이 아니라 거대한 토성류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었다. 정확한 발생 시점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몇 주 동안 버틸 수도 있었다. 반대로 다음 48시간 안에 구조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재난 대응에서는 불확실성이 안전을 늦추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 태백시는 위험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절차를 시작했다. 재난 문자 발송 대상이 정리됐고 통 반 단위의 주민 확인이 병행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혼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전화와 방문 확인이 추가됐다. 경찰과 소방, 행정복지센터 인력은 가구별 대피 여부를 확인하도록 배치됐다. 지역 특성상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고령 주민들이었다. 태백의 오래된 광산 마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적지 않았다. 차량이 없는 가구도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기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다. 시는 임시 대피시설을 마련하고 이동 지원 차량을 배정했다. 복용 중인 약과 신분증, 필요한 의료기기 등 최소한의 생활 물품을 우선 준비하도록 안내했다. 관광객에 대한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위험 지역과 연결된 등산로는 즉시 통제됐고 인근 숙박업소에는 투숙객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키라는 안내가 전달됐다. 예정돼 있던 산악활동과 지역 프로그램 일부도 중단됐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조사 초기 우려했던 예약 취소나 관광 이미지보다 사람을 먼저 빼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성호의 농장에도 대피 통보가 전달됐다. 그에게 허용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대형 가구나 농기계까지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가축 역시 모두 개별적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관련 부서와 축산 담당 인력은 위험 수준에 따라 가능한 이동 조치를 안내했지만 모든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성호는 가져갈 것을 최소한으로 정했다. 신분과 재산관계 서류, 가족사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몇 가지 기록, 당장 필요한 옷과 생활용품이 전부였다. 백구는 당연히 대피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것들은 안전이 확보된 뒤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남겨야 했다. 하지만 성우는 그 전제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번 대피가 며칠 뒤 끝나는 임시 조치인지 마지막 이별인지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현장 계측 데이터는 계속 들어왔다. 미세진동의 간격이 짧아졌고 일부 지점에서 새로운 가스 배출도 확인됐다. 지원은 연소가 새로운 산소 통로를 확보하면서 내부 온도 분포가 빠르게 변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온도가 올라가면 암석의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이미 지지력이 약해진 구조에서는 작은 변화가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준석은 대피 완료율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대부분의 주민이 지정된 구역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몇몇 가구는 연락이 늦었다. 고령 주민 가운데 집을 떠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광산 사고와 산업 쇠퇴를 오랫동안 경험한 주민들에게 위험 경고는 낯선 일이 아니었다. 일부는 이번에도 며칠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71살의 최광수였다. 광수는 북쪽 사면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거의 40해 동안 탄광에서 일했고 광산이 문을 닫은 뒤에도 태백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광수는 계속 자신의 집을 지켰다. 그에게 그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광산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키웠고 아이들이 성장했고 아내와 함께 늙어가던 생활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행정 인력은 여러 차례 대피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러나 광수의 대피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연락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검토됐다. 담당자가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광수는 위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임시 대피시설의 위치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정보가 성호에게 전달됐을 때 상황은 이미 더 나빠지고 있었다. 성호는 광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광산에서 직접 함께 일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탄광이 지역 전체의 생활을 결정하던 시대를 함께 지나왔다. 광수가 왜 그 집을 떠나기 어려워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지원에게서 새로 들어온 분석 결과는 안전 시간을 더 짧게 봐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내부 공동의 일부에서 작은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지표 계측 장비에서도 이전과 다른 진동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준석은 위험 구역에 남은 사람의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대부분은 이동 중이거나 구조 인력이 접근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대피가 확인되지 않은 이름 가운데 최광수가 있었다. 성호에게 이제 문제는 자신의 집에 무엇을 남겨두느냐가 아니었다. 산이 버틸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광수를 그 안에 남겨둘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김성호는 최광수의 대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박준석에게 광수의 집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설명했다. 일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보다 짧은 농로가 있었고 오래전 광산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진입로와 연결되는 구간도 있었다. 현재 집안 상태를 고려하면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구조 인력이 광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줄일 수 있었다. 준석은 현장 통제팀과 정보를 공유한 뒤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구조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이유는 분명했다. 한지원에게 들어오는 계측 자료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기록되던 미세 진동의 발생 간격이 짧아졌고 진동이 감지되는 지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는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지하 공동의 구조 변화와 함께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졌다. 내부에서 작은 안반 붕괴가 반복되면서 하중이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스 측정값도 안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균열 몇 곳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기존 배출 지점 가운데 일부에서는 농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지원은 산 내부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균열이 생기면 외부 산소가 연소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결과 열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준석은 구조조의 체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광수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위험 기준을 넘으면 인력을 철수시켜야 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구조 인력을 같은 위험 속에 오래 남겨둘 수는 없었다. 동시에 광수의 자녀들에게도 상황이 전달됐다. 인천에 살고 있던 가족들은 이미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있었지만 광수는 처음부터 대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광수에게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며칠 동안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태백의 탄광에서 일했다. 산업이 번성하던 시절과 쇠퇴하는 과정을 모두 겪었고 동료들이 하나둘 지역을 떠난 뒤에도 남았다. 자녀들이 성장해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 때도 자신의 생활 기반을 옮기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집과 주변에 익숙한 공동체가 남은 삶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 처음 대피 안내를 받았을 때 광수는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태백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집안 문제와 광산 관련 사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접해왔다. 통제 구역이 설정됐다가 해제되는 일도 있었다. 광수는 이번 상황 역시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비운 사이 남겨진 물건이나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더 현실적인 걱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구조조가 전달한 정보는 이전의 안내와 달랐다. 현재 위험은 오래된 갱도 하나가 무너질 가능성이 아니었다. 산 내부의 탄층이 넓게 연소하면서 지지 구조가 약해졌고 그 위에 안반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정확한 붕괴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성호가 알고 있는 광수의 성격과 생활 배경도 구조조에 전달됐다. 단순히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설명보다 현재 상황이 과거의 일반적인 광산 사고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광수에게 지하조사 결과가 전달된 뒤 나타났다. 그 역시 오랫동안 탄광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탄층 아래에 공동이 생기고 지지 안반이 하중을 잃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여러 지점에서 미세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광수가 알고 있던 광산 안전의 기준으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다시 내려가 보강할 갱도가 없었다. 작업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광산 내부의 사고가 아니라 산 자체의 구조가 변하고 있었다. 광수는 결국 대피를 받아들였다. 구조팀은 필요한 약과 신분증, 당장 필요한 생활 물품만 챙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야 했다. 광수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물건도, 아내와 함께 살던 흔적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물건도 모두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위험 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원은 또 다른 변화를 확인했다. 한 지점에서 기록되던 진동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시 나타났다. 지원은 이를 단순한 안정화로 해석하지 않았다. 내부의 한 부분이 이미 무너지면서 응력이 다른 구조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기존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자 예상 안전 범위도 다시 조정됐다. 준석은 남아있는 구조조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광수는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온 마지막 주민 그룹에 포함됐다. 그들이 통제선 밖으로 이동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계측 장비에서 이전과 다른 규모의 변이가 기록됐다. 북쪽 사면의 특정 지점에서 집안 위치가 갑자기 달라졌고 동시에 여러 센서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지원은 더 이상 현장 안으로 누구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모든 진입로가 폐쇄됐다. 경찰과 소방은 통제선을 다시 넓혔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집이나 농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안내가 전달됐다. 필요한 물건을 두고 나온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축이나 차량을 확인하려는 요청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성호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선이 분명해졌다. 그는 처음 대피할 때만 해도 며칠 뒤 상황이 안정되면 집으로 돌아가 남은 물건을 정리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대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산 내부의 상태는 조사팀이 처음 예상했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태백시가 마련한 임시 대피시설과 친척집, 숙박시설 등으로 분산됐다. 혼자 생활하던 고령 주민들에게는 행정 인력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했고 복용약이 부족한 경우 보건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가구도 있어 담당자들은 대피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했다. 그곳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태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평생 광산에서 일한 퇴직자도 있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지키던 사람도 있었다. 작은 민박이나 식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도 있었다. 일부는 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에도 고향을 지켰다. 그들에게 이번 대피는 동일한 재난이었지만 잃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달랐다. 공통된 것은 아무도 다음 날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광수의 자녀들은 인천에서 아버지의 안전을 확인했다. 당장 인천으로 올라오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그러나 광수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집이 남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너무 먼 문제였다. 성호 역시 비슷했다. 그에게는 백구가 있었고 가족 서류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하지만 농부에게 농지는 단순한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 아니었다.
다음 계절의 계획과 수입, 생활의 방식 전체가 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기반이 사라질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재난 문자나 행정 절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럼에도 성우는 자신이 처음 이상 징후를 신고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광수 역시 대피를 거부한 채 남아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위험 지역 밖에 있었다. 그날 늦은 시간부터 지질 계측 자료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지원은 현장 센서와 지하 구조 모델을 계속 비교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던 작은 진동이 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지표 변이가 누적되고 있었다. 공동 위쪽 안반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안정적으로 버티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구간에서 차례로 지지력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새벽에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센서가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기록했다. 곧 다른 장비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이어졌다. 지원은 데이터를 다시 검증했지만 장비 오류로 볼 근거가 없었다. 지하 구조에서 이전보다 큰 규모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관계 기관에는 최고 수준의 현장 접근 금지가 유지됐고 대피 구역을 절대 축소하지 말라는 판단이 전달됐다. 이제 조사팀이 확인해야 할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산 내부의 지지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남아있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 붕괴가 언제 지상까지 이어질 것인가였다. 2024년 10월 말 한지원이 확인하던 계측 자료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오전이었다. 지하 공동상부에서 시작된 변이가 더 이상 특정 지점에 머물지 않았다. 여러 센서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값을 기록했고 북쪽 사면 아래에 설치된 장비에서도 연속적인 진동이 감지됐다. 지원은 기존 지질 모델과 새 데이터를 비교한 뒤 내부 공동의 천장 일부가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박준석은 모든 현장 인력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통제구역 안에는 주민도 구조대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로와 농로는 전날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 인력도 설정된 안전선 밖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관측과 추가 통제뿐이었다. 첫 번째 대규모 붕괴는 지하에서 시작됐다. 오랫동안 타들어간 탄층 위에 남아있던 안반이 지지력을 잃으면서 공동 안쪽으로 내려앉았다. 하나의 안반이 사라지자 그동안 그곳에 집중되어 있던 하중이 주변 구조로 이동했다. 이미 열과 균열로 약해진 다른 구간은 새롭게 전달된 힘을 견디지 못했다. 연쇄적인 붕괴가 이어졌다. 지원이 예상했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산 내부의 넓은 구간이 내려앉으면서 지표에도 급격한 변형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국지적인 침하로 기록됐지만 곧 범위가 넓어졌다. 북쪽 사면의 일부가 기존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지하에서 사라진 공간만큼 위쪽의 거대한 안반과 토사가 이동하면서 전체 사면의 균형이 무너졌다. 잠시 뒤 대규모 사면 붕괴가 시작됐다. 무너진 물질에는 일반적인 토사와 암석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된 지층과 연소 중인 탄층의 일부도 함께 이동했다. 지하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일부 토양과 암석은 정상적인 산사태 물질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붕괴 방향은 사전에 설정된 위험 구역과 상당 부분 겹쳤다. 김성호의 농장은 직접적인 영향 범위 안에 있었다. 세 세대 동안 가족이 살아온 집은 붕괴를 견디지 못했다. 농업시설과 축사, 농기계, 경작지 역시 같은 피해 범위에 포함됐다. 성호가 대피하면서 남겨두었던 생활의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성호에게 그 사실이 전달된 것은 안전지역에서였다. 처음에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계측 장비 일부가 붕괴 과정에서 작동을 멈췄고 도로도 여러 구간에서 끊겼다. 관계기관은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피해 확인을 위한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자료와 외곽 관측 결과가 들어왔다. 성호의 농장이 있던 구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돌아갈 집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성호에게 그곳은 금액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생활의 기록이 있었고 부모가 남긴 흔적이 있었으며 자신이 광산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삶을 시작한 장소였다. 농사 방식도 이웃과의 관계도 매년 반복되던 생활 계획도 모두 그 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끊겼다. 하지만 성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주민 피해였다. 준석에게 전달된 대피 명단에서는 위험 구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인되고 있었다. 전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광수도 대피시설에 있었다. 주민 가운데 일부는 친척 집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지정시설에 머물고 있었지만 적어도 통제된 핵심 위험 구역 안에 남아있던 사람은 없었다. 사전 대피가 없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가능성이 컸다. 산사태는 성호의 농장에서 멈추지 않았다. 북쪽 사면 아래에 있던 일부 시설과 건축물도 피해를 입었다.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 설비 일부가 손상됐다.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 지역은 이미 비어 있었다. 태백시는 대피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붕괴와 지하 연소 가능성을 이유로 통제 범위를 유지했다. 소방과 재난 담당 기관은 화재와 가스 배출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지질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사면의 안정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지원에게도 이번 붕괴는 끝이 아니었다. 지하 탄층의 연소가 모두 멈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부 공동이 붕괴하면서 산소 유입 통로가 막힐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새로운 균열이 형성되어 다른 구간에 산소가 공급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단기간에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재난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도 태백으로 관심을 돌렸다. 보도의 중심에는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한 김성호가 있었다. 반복되는 연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과거 탄광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초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계속 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일부 보도는 성호를 주민들을 구한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성호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처음 연기를 발견한 것은 사실이었다. 신고를 계속하지 않았다면 전문조사도 늦어졌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민들이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박준석이 위험 수준을 높이지 않았다면 현장 통제는 늦어졌을 것이다. 한지원이 지하 공동과 사면 붕괴 가능성을 분석하지 못했다면 대피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민재가 드론과 장비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지하 여론의 규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과 소방, 행정 인력이 고령 주민과 차량이 없는 가구까지 하나씩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피 명단에는 빈자리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최광수가 마지막에 위험 구역을 떠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선택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었다. 성호에게 이번 일은 한 명의 영웅이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이상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조사했으며 전문가가 위험을 증명했고 행정과 구조 인력이 그 판단을 실제 대피로 연결한 결과였다. 며칠 뒤 피해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성호는 자신의 농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공식적인 설명을 받았다. 접근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조사도 원격 자료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했다. 최광수의 집이 있던 구역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광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평생 탄광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산업이 쇠퇴한 뒤에도 떠나지 않았던 집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피를 거부했던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잃은 것은 집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성호에게도 같은 사실이 남았다. 그는 가족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백구는 그의 곁에 있었고 광수는 살아 있었으며 위험 구역의 주민들은 대피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호의 생각은 자신이 잃은 것에서 태백이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문제로 옮겨갔다. 석탄은 한때 이 지역의 생계를 책임졌다. 광부들의 임금으로 가족이 살아갔고 상점과 학교가 유지됐으며 도시가 성장했다. 성호 자신도 그 산업 안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광산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땅속에는 개발되지 않은 탄층과 오래된 구조가 남아있었고 과거의 산업이 만든 위험은 사람들이 잊은 뒤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이번 사고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한 산의 붕괴가 아니었다. 과거를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그 결과가 끝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성호가 처음 발견한 작은 이상은 결국 그 사실을 드러냈다. 그 대가로 그는 집과 농장을 잃었다. 그러나 그 경고가 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산이 무너지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었다. 2025년 봄이 되었지만 김성호는 예전 농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붕괴가 발생한 북쪽 사면과 주변 지역은 여전히 지질 안전 관리 대상이었다. 지하 탄층의 연소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할 수도 없었고 무너진 안반 주변에 추가 공동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관계기관은 계측과 조사를 계속했고 주민들의 출입 제한 역시 유지됐다. 성호에게 재난은 산이 무너진 날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피해 조사와 지원 절차도 이어졌다. 성호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안내를 받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 지원과 재정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농지와 주택, 농업시설처럼 생활 기반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항목도 많았다. 서류로 환산된 금액은 재산상의 손실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세 세대가 한 곳에서 살아온 시간까지 계산해주지는 못했다. 성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 농사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일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판단이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쉬웠고 더 이상 산의 상태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성호도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 이어온 생활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성호에게 농사는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탄광을 떠난 뒤 다시 자신의 생활을 세웠던 방식이었고 하루와 계절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해에도 다음 해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할 수 있었고 실패한 작물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직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호가 선택한 것은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든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안전이 확인된 강원 지역에서 예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농지를 구했다. 새로운 땅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시작하지 않았다. 한우 사육 규모를 다시 크게 늘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자신의 나이와 현실적인 노동량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농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재난 이전이라면 성호에게 너무 작게 느껴졌을 규모였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크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백구도 성호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다. 8해 동안 익숙했던 농장이 사라졌지만 성호에게 백구의 존재는 이전 생활과 새로운 생활을 이어주는 몇 안 되는 연결점 가운데 하나였다. 가족 사진과 기록 몇 개, 대피 당시 가져온 물건들도 새 거처에 자리를 잡았다. 잃은 것에 비하면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성호는 어느 순간부터 남아있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광수의 삶도 달라졌다. 광수의 집이 있던 구역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단기간에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졌다. 처음에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지만 결국 인천에 사는 아들 가족 가까이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평생 태백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광수에게는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에게 태백은 탄광에서 보낸 젊은 시절과 가족의 시간이 모두 남아있는 곳이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수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다. 장소를 떠난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아온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한 세월도, 광부로 일하며 자녀들을 키운 기억도 주소지가 바뀐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집에 남아 있었다면 그 기억을 간직할 사람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광수는 결국 태백을 떠났다. 그 선택은 패배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다음 삶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도 각자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자녀가 있는 도시로 옮긴 사람도 있었고, 태백 안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은 사람도 있었다. 생업을 바꿔야 하는 주민도 있었다. 숙박업이나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일부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다. 태백 역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머물 수 없었다. 석탄 산업이 도시를 성장시킨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역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오래된 광업 자료와 지하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폐광 지역의 안전관리 역시 단순한 과거 시설 관리가 아니라 현재 주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성호의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 연기를 발견한 주민으로 기억했다. 일부에서는 영웅이라는 표현도 계속 사용했다. 지방 행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제안도 있었고,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다. 그러나 성호에게 그 표현은 끝까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은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 말을 전문가들이 확인했고, 여러 기관이 위험을 판단했으며,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성우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다른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사람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을 발견하는 일도 모두 기계와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에게는 숫자로 기록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 농부는 토양의 변화를 알고, 어민은 물의 변화를 알고,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은 석탄과 가스의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한다. 그 경험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경험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과학이 함께 존재할 때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성호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런 작은 의문이었다. 반대로 이번 재난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겼다. 석탄은 오랫동안 태백 사람들의 삶을 지탱했다. 수많은 광부가 땅 아래에서 일했고 그 노동으로 자녀를 키웠다. 지역의 상점과 학교와 주거지는 광업과 함께 성장했다. 따라서 석탄의 시대를 단순히 위험했던 과거라고 부르는 것도 성호에게는 옳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대가 남긴 문제를 외면하는 것 역시 과거를 존중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진짜 기억은 좋은 것만 남기는 일이 아니었다. 그 시대가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남겼는지 함께 바라보는 일이었다. 2025년 봄, 성호는 새로운 농지에서 첫 작물을 준비했다. 예전 농장에서 하던 규모와 비교하면 작은 시작이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농사를 지을지도 알 수 없었다. 언젠가는 자녀들의 말대로 일을 줄여야 할 때도 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지금 성호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인생을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미 사라진 집을 똑같이 만들 수도 없었고 무너진 농장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도 없었다. 그는 대신 남아있는 것에서 다시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이 남아있었다. 가족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백구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었다. 성우는 마침내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됐다. 사람이 오래 살아온 곳을 잃으면 자신의 일부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삶을 이루는 것은 집과 땅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배운 것, 함께했던 사람들,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가치도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한다. 재난은 성호에게서 세 세대의 터전을 빼앗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온 세월의 의미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다. 과거를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일이 아니었다. 때로는 떠나야 할 때를 받아들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그 기억을 다음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어려운 형태의 책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잊는다는 뜻도 아니었다. 잊지 않으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 성호에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상실보다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바라봐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이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신호를 먼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확인하려는 태도,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나누는 마음이 모일 때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때때로 우리가 오래 지켜온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집과 일터, 익숙한 생활과 소중한 추억을 잃는 일은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전해주듯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마음에 간직한 채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한마디의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